네, 오늘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얇고 넓게 보는 게 이번 어떤 상승장에서 좋은 어떤 수익을 얻는 전략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드디어 알트코인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좌측에 이제 보시는 거는 제가 바이낸스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한 2% 정도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7%에서 10%더 나아가서 한 15%까지 빠진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화면 우측에 보이시면 이제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인데요. 대부분 이제 상위 코인들이 이 인덱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몰캡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정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갑자기 오늘 왜 어떤 이유로 코인이 빠지고 있나?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빠졌지만 알트코인은 사실 상위 코인들이 조금 빠짐과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하락한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면요. 바로 12월 19일 새벽 4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만약에 이미 80% 이상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만약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좀 보수적으로 할 것이다, 혹은 내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조금 매파적인 워딩을 던지는 순간 사실 사람들의 이제 기대감을 이제 충족시키기 어렵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블록체인 시장, 더 나아가서 이 알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큰 폭 하락할 수 있는 국면을 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글로벌 이제 투자자 중에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서 헤이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아서 헤이즈가 굉장히 긴 글을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블록체인 시장, 우리가 흔히 크립토 시장이라 부르잖아요. 이 크립토 시장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 1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고, 자신은 이미 포지션을 다 조정해놨다,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중에서 1분기에 다시 낮은 금액으로 코인들을 매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아서 헤이즈 맨날 틀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거 어떤 일이 있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글을 읽고서 이렇게 추려왔습니다. 간단 요약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바를 1년 내에 트럼프가 다 이뤄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왜 그러냐면 2026년도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이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보면 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려는 것에 태클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1년 동안 자신이 공약으로 좀 내놨던 것들을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이행시키기에는 2년의 시간이 굉장히 역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충족 못 시킬 거고, 취임 후에 이런 어떤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 투자 자산들을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또 시장이 좀 흐를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 자체는 다른 어떤 통화 대비 약달러를 유지할 것이고, 그래야만 다시 미국 내로 제조업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떤 제품을 생산할 거고, 그에 따라서 고용도 늘고 또 경기가 다시 부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미국의 스탠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빨간색으로 쳐놨죠. 취임 기점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단기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알트코인의 어떤 가파른 상승세 때문에 좀 망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항상 가격 자체가 무한히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에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미 2022년도에 기록했던 것들을 다 갱신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좀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핫 이슈였죠. 바로 하이퍼 리퀴드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 자체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온체인 바이낸스가 탄생을 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솔라나가 밈코인 때문에 굉장히 활발했죠. 근데 하이퍼 리퀴드 에어드랍 이후에 대부분의 어떤 스마트 머니들이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로 순환매를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이퍼 리퀴드에 있는 여러가지 상장된 코인이나 이쪽 생태계에서 발행된 코인들이 좋은 가격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이퍼 리퀴드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이퍼 리퀴드는 퍼페추얼 덱스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제 레이어 1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 개발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이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이낸스는 CEX잖아요. 중앙화 거래소인데 이 중앙화 거래소의 역할을 이 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기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연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블루핀도 있었고 벌텍스도 있었고 에보라고 하는 사실 퍼페추얼 덱스도 전부 다 비슷한 이런 시지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이퍼 리퀴드는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런 점을 조금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2021년, 2022년도 상승장대를 생각해보면요. FTX라고 하는 중앙화 거래소가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중앙화 거래소가 글로벌 한 3위 거래소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거래가 됐을 때 재밌게도 FTX가 파산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거래소에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이제 바로 체결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어쨌든 간에 조금 딜레이 돼서 체결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딜레이 되는 동안 이 FTX는 자신들의 유저들이 거래를 하는 것을 전부 다 보고 나서 자기가 유리하게 트레이딩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유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 정도의 포지션을 잡는다고 좀 가정을 해보면 제가 100억짜리 포지션을 잡을 때 그 거래소 자체가 제가 이 포지션이 잡히는 걸 보자마자 자신들이 이게 체결되기 전에 먼저 거래를 일으켜갖고 결국에는 차익을 먹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어택 같은 거를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FTX가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타도 많이 받았거든요. 고질적인 CX의 문제점 자체를 결국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온체인으로 옮겨와서 누구나 투명하게 좀 볼 수 있게 좀 만들겠다고 하는 게 바로 하이퍼 리퀴드이고 결국 바이낸스를 온체인으로 옮긴다는 슬로건으로 지금 시작을 했다가 결국 레이어 1으로 확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퍼 리퀴드의 레이어 1 자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퍼 BFT라고 하는 이제 컨센서스 그 합의 메커니즘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EVM 호환을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흔히 보는 어떻게 보면 알트 레이어 1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체는 아비트럼 레이어 2를 통해서 결국 하이퍼 리퀴드로 USDC로 옮겨갖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추후에는 어떤 거래소에서 하이퍼 리퀴드로 바로 전송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왜 기존에도 이런 어떤 퍼페추얼 덱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가 바이낸스를 어떻게 경계하면서 많은 프로덕트가 나왔는데 하이퍼 리퀴드가 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바로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면은 하이퍼 리퀴드는 이번 11월 달에 에어드랍을 한하로 한 8조 원 정도를 에어드랍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16%에 해당하는 에어드랍을 결국 한 10,000명 정도한테 뿌려줬거든요. 그 규모가 한하로 하면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0명이 1조 4천억을 서로 나눠 가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하이퍼 리퀴드를 딸큰 몇 번만 했는데 2억을 벌었다. 그리고 뭐 하이퍼 리퀴드에서 뭐 거래를 많이 했더니 이미 뭐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하이퍼 리퀴드한테 중요하냐면 바로 자신들의 팬덤을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팬들을 부자로 만들어 놓고 그 부자들이 결국에는 다른 거래소로 안 가고 계속적으로 하이퍼 리퀴드를 쓸 거잖아요. 이게 결국 하이퍼 리퀴드를 성공으로 만든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하이퍼 리퀴드가 얼마나 많이 상승한
했냐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캡처를 했을 때 25불 정도였습니다. 근데 순위가 28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가격이 2배가 된다면 수위랑 비슷해지는 레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위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하이퍼리퀴드를 계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이퍼리퀴드의 지표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화면 우측은 하이퍼리퀴드가 얼마나 많은 온체인 유저를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벌써 한 20만 명이 넘는 그 유저들을 좀 모집을 했어요. 20만 명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 블록체인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20만 명의 어떤 유저를 갖고 레이어 1을 출시한 다음에 결국 자신들이 팬들을 위해 만들어준 이 어떤 부의 바구니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좀 땡길 것 같아요. 이 레버리지가 어떻게 땡겨지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옥션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이 옥션은 결국 하이프라고 하는 토큰을 매입을 해가지고 결국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옥션에서 1등을 한다고 하면 하이퍼리퀴드에 이제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바이빗에 상장하려면 지금 현재 한 100만 달러의 상장 피가 필요를 해요. 근데 이 하이퍼리퀴드는 이 100만 달러를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회사의 어떤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상장 피 자체를 결국 소각함으로써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솔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도 이 상장 피를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내고서 하이프 입찰에 이제 들어갔었고 결국 1등이 되어서 상장이 조만간 될 건데요. 최근 옥션에서 가장 높게 사실 베팅을 했던 게 1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즉 바이빗 정도의 상장 피를 이 하이퍼 리퀴드에 지금 사람들이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프로젝트가 하이퍼 리퀴드에 상장이 되려고 하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 하이퍼 리퀴드가 자신들의 유저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려줬잖아요. 그리고 이 유저들은 이미 고래가 되었습니다. 한 다들 몇 억씩, 몇십억씩 지금 주머니에 이제 차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커뮤니티가 돈을 벌게 되면 이 커뮤니티는 하이퍼 리퀴드에서 거래를 할 것이고 하이퍼 리퀴드에서 상장되는 코인을 거래를 많이 할 것이잖아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즉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옥션을 통해서 상장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이퍼 리퀴드가 발행한 이제 코인은 계속적으로 높은 가치를 받겠죠. 근데 이런 어떤 하이퍼 리퀴드의 전략 자체가 바이낸스가 예전에 이제 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BNB라고 하는 이제 코인을 바이낸스가 이제 출시를 했었고, BNB 그 코인을 초기에 매집을 했던 중국의 여러 고래들이 굉장히 그 많은 부를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런치패드를 하면 그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BNB를 넣으면서 계속 수익을 좀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래들은 BNB만 들고 있어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략을 이제 하이퍼 리퀴드가 에어드랍을 잘 함으로써 좀 현실화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도 이제 경계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쫄리는 것 같아요. 하이퍼 리퀴드가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의 BNB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이 이제 한 5년 전에 많았었는데, 지금 하이퍼 리퀴드로 부자가 된 신흥 세력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흥 세력들을 이제 견제하고자 오늘 바이낸스 월렛에서 바이낸스 알파라는 걸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이 바이낸스 알파 자체는 하이퍼 리퀴드랑 이제 동일합니다.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자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이제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온 코인 중에 한 몇 개가 바이낸스 CX 중앙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 알파도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온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BNB 체인에 이제 3개가 올라왔고요, 솔라나에서 1개가 올라왔고, 베이스 체인 계열의 이제 코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1시간 후에 또 5개의 프로젝트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인들 자체가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코인들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어쨌든 하이퍼 리퀴드와 지금 바이낸스의 경쟁이 시작됐다. 바이낸스가 어떻게 세계 최대의 어떤 거래소인데, C는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런칭한 이 하이퍼 리퀴드를 경계한 것 자체가 얼마나 하이퍼 리퀴드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를 좀 반증하는 거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온체인 바이낸스의 등장이 아니라 탄생이 이미 이 시장 이번 주에 이제 일어났고, 우리가
이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바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하나의 이슈는 뭐였냐면 퍼지 펭귄의 토큰이 좀 발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 퍼지 펭귄의 이제 토큰이 발행됨으로써 진정한 이제 NFT 메타가 다시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거는 퍼지 펭귄이에요. 퍼지 펭귄은 이렇게 펭귄 모양으로 된 이제 NFT 컬렉션이었는데요. 이 NFT 컬렉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오르락내리락 이제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루카스라고 하는 이제 리더십이 그 NFT를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바이낸스에 이제 런칭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좋은 호응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바로 NFT를 사면은 토큰 에어드롭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던 NFT를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요, 퍼지 펭귄이 토큰을 발행한다, 그리고 NFT를 들고 있으면은 토큰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시장에 많이 돌면서 한때는 35 이더리움까지 갔었습니다. NFT 한 개가 35 이더리움이면 뭐 한 하루 하면은 거의 2억 상당의 가치를 갖는 가격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토큰을 받으려고 많이 NFT를 좀 샀던 것 같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에어드롭 후에 빠르게 이제 하락했다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토큰을 받기 위해 NFT를 샀구나. 근데 결국에는 이 NFT를 사서 토큰을 에어드롭 받고 그 에어드롭 받은 토큰이 가치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떤 NFT를 사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오픈시나 블러라고 하는 NFT 거래소에서 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는 프로젝트의 NFT들이 갑자기 가격이 이제 급상승하는 좀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하나의 좀 주요 뉴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NFT를 가진 분들이 좀 몇몇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 사진을 올리셨던데 보니까 NFT 한 개당 8만 달러 정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하루 하면 1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FT 자체로 1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었다라는 걸 좀 복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퍼지 펭귄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1.5 이더에 예전에 출시되자마자 샀었어요. 이제 한 2022년도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근데 2023년도에 생활비가 없어갖고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릴 퍼지 3개랑 그 다음에 NFT, 그 퍼지 펭귄 NFT 하나, 그 다음 낚싯대 하나를 팔아가지고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보면 견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2억 정도 벌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퍼지 펭귄은 오랫동안 봐온 NFT이기 때문에 잘 돼서 좀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드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퍼지 펭귄을 놓쳤으면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레이어 2를 보셔야 됩니다. 이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레이어 2는 뭐냐면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퍼지 펭귄 모회사가 2024년도 6월 29일 날 인수를 한 레이어 2예요. 그래서 아직 토큰이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토큰을 발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신생 레이어 2기 때문에, 즉 2025년도 1월 달에 메인넷이 이제 런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잭션 작업이나 여러 가지 NFT를 뭐 매수하셔가지고 추후 발행될 앱스트랙 토큰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결국 퍼지 펭귄의 모회사가 결국 만든 레이어 2이기 때문에 결국 퍼지 펭귄들의 커뮤니티가 이 앱스트랙에 와가지고 여러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표가 상당히 잘 뽑힐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지표가 좋다 보면은 상위 거래소에 이제 런칭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간을 태워서 이 앱스트랙을 한번 보는 것도 퍼지 펭귄을 놓친 분들을 위한 하나의 픽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바이고요. 이 앱스트랙은 사실 아직 나온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보가 이제 1월 달에 좀 충분히 좀 시장에 나오면 제가 그것을 좀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이 앱스트랙은 결국 GK 롤업을 활용한 레이어 2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너럴 퍼포스의 어떤 레이어 2가 아니라 특정 목적이 있는 레이어 2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는 뭐냐면 바로 컨슈머 레이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컨슈머 레이어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체인을 연동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앱스트랙을 연결해가지고 뭐 거기서도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앱스트랙이 좀 구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슈머 스페시픽 블록체인으로 이제 앱스트랙이 탄생이 됐고 향후 이렇게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림을 지금 그려놨어요. 게임도 올라올 것이고 소셜 어떤 앱도 올라올 것이고 베팅 사이트, 그러니까 프리딕션 마켓이죠. 예측 시장도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IP도 올라올 것이다. 근데 추후에는 이제 디파이까지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온라인 뱅킹이나 페이먼트 파이낸스 같은 것들을 결국 앱스트랙이 다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보시면서 나 퍼즐 펭귄 에어드랍을 받았는지 한번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매직에 된 이 월렛을 쓰고 계셨던 분은 한번 연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메타마스크를 한 15개 정도를 퍼즐 펭귄 그 에어드랍 페이지에 연결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메타마스크 있잖아요. 자신이 만약에 메타마스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연식이 좀 오래됐다 라고 하면은 연결하시면 한 3,000개에서 4,000개 더 나아가서 한 10,000개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생 지갑이다 라고 하면은 뭐 1,400개에서 뭐 한 3,000개 정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5개 되는 월렛을 다 확인했더니 한 몇만 개의 코인을 또 에어드랍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바이낸스 옮겨가지고 팔았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메타마스크 월렛이나 아니면 팬텀 월렛이나 매직에 된 월렛이 있다고 하면은 꼭 연결하셔가지고 에어드랍 클레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치킨값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많이 받으신 분은 한 1,500불까지 받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못 받으셔도 한 100불에서 한 200불 사이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떤 금액이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지금 다 연결 한번 해보십시오. 꽤나 이제 쏠쏠한 에어드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NFT 그 메타가 부활을 했고 또 NFT를 갖고 있으면 토큰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봐야 될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바로 베라체인이죠. 이 베라체인은 사실 퍼즐 펭귄보다도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체인보다도 오래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레이어 1입니다. 근데 아직도 토큰 런칭을 안 하고 있어요. 트위터를 보면은 뭐 Q5에 한다라고 하는 이 장난을 계속 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 이게 출시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라체인을 열심히 어떤 작업하셨던 분들은 좋은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베라체인이 만약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11개월 전에 올려놨던 이 베라체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가 베라체인 에어드랍 받으려면 어떤 NFT를 사야 되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베라체인 자체는 원래 NFT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NFT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후로 레이어 1으로 계속 확장을 하는 프로젝트가 베라체인이고 이 베라체인 자체는 자신들의 컬렉션이 총 6개인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비싼 이제 NFT 자체는 그 몇 억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드실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는 거는 비트베어나 이 밴드베어 더 나아가서 베이비베어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베어 NFT는 지금 5이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밴드는 한 8이더, 베이비는 한 14이더 정도 합니다. 뭐 한 하루 하면은 5이더도 지금 한 4,000불 하니까 한 하루 하면 한 2,600만원 정도 되긴 하는데요. NFT가 얼마나 많은 토큰을 받을지 사실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볼 수 있는 베라 마켓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돌려봤거든요. 만약에 베라의 어떤 그 총 희석된 가치가 무브먼트라고 하는 레이어 2와 같다고 한다면 그리고 NFT 홀더들한테 7%의 에어드랍을 주고 33%는 이 OG 컬렉션을 갖고 있는 NFT 홀더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은 이 NFT의 수익률 자체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비싼 베이비베어는 59%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고 이 밴드베어는 34%, 비트베어는 한 14%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어떤 시뮬레이션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 자체가 얼마를 줄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요즘 프로젝트들이 한 에어드랍을 10%에서 15% 정도 주거든요. 근데 트랜잭션 작업을 했던 사람들도 토큰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NFT 컬렉션에 얼마나 많은 토큰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로 잡아봤더니 이제 꽤나 좀 높은 수익을 주는 NFT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무브먼트만큼 가치는 갈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에어드랍의 양 자체를 5%로 만약 설정을 하면요. 비트베어랑 이 밴드베어 자체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사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유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어쨌든 NFT를 갖고 있으면 토큰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어떤 베라 생태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베라는 사실 하나당 뭐 2천만원, 3천만원 더 나가서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사실 손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손이 조금 갈 수 있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바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이클립스라고 하는 레이어 2입니다. 이 이클립스의 레이어 2는 그 이더리움의 솔라나를 올린다고 하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워낙 이클립스를 빌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라나 재단과 그 다음에 솔라나에 런칭된 이 어플리케이션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백팩이라고 하는 솔라나 지갑하고도 이 이클립스는 굉장히 깐부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솔라나의 커뮤니티가 이클립스를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 자체가 최근에 이제 NFT를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고요. 이 NFT가 결국 토큰을 받을 거라고 하는 조금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NFT 컬렉션을 이제 2개 이제 발행하고 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8만 명의 결국 지갑들이 이클립스에 연동이 됐고 450만 개의 어떤 트랜잭션이 이제 발생이 됐다. 그리고 온체인 TBR도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이 친구도 꽤나 성장을 잘할 것 같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토큰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NFT를 사셔야 되냐면요.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2가지 컬렉션이 아마 NFT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컬렉션입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거는 애프터 스쿨 클럽이라고 하는 첫 번째 NFT였어요. 이클립스 내에. 지금 현재 가격 자체는 0.5이더 정도 합니다. 한 하루 하면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우측에 있는 거는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NFT 컬렉션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애프터 스쿨 클럽하고 이 밸리데이터는 재단에서 좀 정의한 이 이클립스의 대표적인 2개의 NFT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 애프터스쿨 클럽 자체가 더 빨리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리데이터도 이 애프터스쿨 클럽하고 동일한 어떻게 보면 이 지위를 갖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싼 밸리데이터를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NFT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FT는 사실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NFT로 큰 돈을 벌어봤던 게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라체인은 좀 갖고 있는데요. 이클립스는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좋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에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FT로 토큰 받아서 성투를 한번 해보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고플러스입니다. 고플러스는 유저 보안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나 웹3 월렛을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피싱을 당하시기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프라이빗 키를 탈취당하셔서 자산을 뺏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무심코 클릭을 잘못했다가 어떤 트위터에서 어떤 링크가 하나 있는데 그 클릭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갑은 이제 탈취가 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웹3에서 발생되는 어떤 유저 보안 문제를 이 고플러스가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 고플러스 자체는 이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줬던 프로젝트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 초에 토큰 런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온체인 데이터도 좋고요. 투자 그 내역도 굉장히 좋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플러스에 대한 존재를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플러스는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컴퓨터에 설치하셔가지고 맨날 바이러스 검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SecWare X라고 하는 그 앱이 있는데 이 앱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클릭하거나 그 사람들이 만든 퀘스트를 완료하면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NFT를 갖고 있으면 아마도 에어드랍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면 이 에너지 카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NFT인데요. 바닥일 때가 한 0.3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0.9까지 누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하나의 프로젝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FT로 토큰 받고 싶으면 베라체인, 그 다음에 이클립스, 고플러스 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바이낸스가 가장 많이 투자한 게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엑스테리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트위터에 자신들의 생태계에 있는 게임들의 NFT를 갖고 있으면 에어드롭을 해준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테리오에 있는 팔리오라고 하는 게임, 그 오버워드라고 하는 게임, 더 나아가서 에이지 오브 다이노라고 하는 게임에 있는 NFT를 사시면 엑스테리오 코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로운 것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파운더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자주자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토리 프로토콜이 이제 에이전트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에이전트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좀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여건이었는데, 이 TCP/IP가 발표되면서 결국 에이전트끼리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스토리 프로토콜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계약서를 생성해가지고 자신들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꽤나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차례 제가 트위터에다가 에이전트 썸머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바이낸스 알파에도 에이전트 코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바이낸스도 주목하고 있는 사실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뭐냐라고 하면은 스토리 프로토콜이 만든 이 에이전트 TCP/IP 같아요. 그래서 이 TCP/IP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긴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에이전트 생태계죠. 수차례 에이전트를 반복해가지고 한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중요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거래소가 결국 주목한 섹터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의 섹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반면에 사실 이 코인들의 가치 자체가 전부 코인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다는 게 아직까지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이전트 생태계가 궁금하다면 여기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린 AI16G라고 하는 이 코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얼리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제가 한 200밀에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900밀 정도 돼서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떤 에이전트가 좀 괜찮다. 그리고 제레브로라고 하는 이 코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팔트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도 괜찮고, 고트라고 하는 밈 코인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실 우리가 이제 건들 수 없는 레벨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는 여기 하이퍼볼릭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자체는 이 GPU를 이제 클라우딩 통해서 공급하는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에이셔나 아니면 아이오넷 같은 프로젝트인데 새롭게 조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보다 더 그 효율적으로 더 싸게 이제 GPU를 공급하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하나의 이제 코인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바로 에릭 발추나스가 오늘 이제 트위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알트코인 관련된 ETF가 내년에 계속적으로 런칭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런칭이 되는 거는 이제 거의 확실히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순서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ETF를 출시할 수 있을까? 어떤 알트코인이 ETF를 출시할 수 있을까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 ETF가 나올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는 하나의 새로운 ETF가 나올 것이다. 지금은 이더리움 ETF 따로 있고 비트코인 ETF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코인을 같이 묶은 ETF가 하나 먼저 첫 번째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이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헤드라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플과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좀 밝히셨어요. 근데 이 에릭 발추나스는 블룸버그 리서처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ETF를 몇 달 전부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될 수 있다고 시장에 계속적으로 컨빅션, 확신을 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ETF 쪽에서는 커넥션도 좋고 네트워크도 좋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년에 알트코인 ETF가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먼저 나올지 순서의 문제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ETF가 런칭이 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서 봤듯이 가격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트코인 조정이 될 때마다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셔가지고 조금 자신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걸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면은 오늘자 유럽에서 비트와이스 자산운용사가 솔라나 스테이킹 ETP를 런칭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ETF가 만들어졌지만 스테이킹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 ETF에 자금이 안 들어왔던 이유도, 이더리움 자체는 인플레이션 되는 자산인데 스테이킹이 없어서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실 투자적인 매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좀 규제가 조금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ETP 통해서 스테이킹 ETF를 이제 또 솔라나 ETP를 좀 런칭을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드죠. 일드, 연간 배당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한 6.4%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어떤 그 자산 가격의 상승 플러스 6.4%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진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대체 투자 업계에서는 기관들한테 세일즈 할 때 보통 이런 어떤 솔리드한 이런 부동산 자산들이나 아니면 인프라 성격이 있는 자산들은 보통 오퍼링 자체를 뭐 한 5%에서 7% 정도 합니다. 근데 이 6% 자체도 그 레인지에 들어오는 선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 어떤 가치의 어떤 상승분까지 합치면 IRR 자체가 뭐 10% 이상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대체 투자로서 작은 포션을 노출하기 좋은 일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트윗을 보고 이제 솔라나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 투자자의 수급 자체는 미국이 사실 1등이기 때문에 솔라나 ETF, 더 나아가서 알트코인 ETF가 간절히 좀 바라는 좀 마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앱토스 생태계였습니다. 앱토스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 언급 드렸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하나의 알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최근에 이제 앱토스 생태계가 어떻게 좀 발전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건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앱토스가 계속적으로 TVL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앱토스 네트워크에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빨간색 선이 바로 대출 잔고입니다. 대출 잔고는 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TVL은 올라가는데 대출 잔고는 올라가고 있지 않다. 그럼 사람들은 이 앱토스 생태계에서 디파이를 통해서 풍차를 돌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풍차를 돌리게 되면 이 대출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플랫하잖아요. 평평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사람들은 디파이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할까? 좀 살펴보니까 바로 그냥 스테이킹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앱토스에 에코라고 하는 이 LST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서헤이즈가 투자한 프로젝트기도 한데요. 이 앱토스 에코가 결국 앱토스를 넣게 되면은 그 앱토스의 토큰을 랩핑 해가지고 다른 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을 좀 갖고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앱토스를 사가지고 계속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LST를 활용해가지고 이 풍차를 돌리면 좀 좋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앱토스 생태계 자체가 조금 다른 어떤 솔라나나 베이스체인이나 어떤 이더리움처럼 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앱토스 사서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에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가기 위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 가는 거는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바로 스택스가 SBTC를 출시했습니다. SBTC는 BTC를 래핑한 자산이고, 래핑된 자산은 이 스택스에서 디파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그 예치를 하시게 되면요, 결국 밸리데이터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스택스 그 네트워크에서 이 SBTC라는 걸 민팅을 해줘요. 이 민팅된 거 갖고 그러면 뭘 하냐라고 하면은 결국 비트코인 리퀴드 스테이킹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스택스 생태계에 뭐 알렉스라고 하는 디파이도 있었었고, 화면에 보이시는 제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아베 같은 랜딩 프로토콜입니다. 대출해주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대출 프로토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넣어서 이제 래핑된 SBTC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SBTC를 담보로 맡기고 여러분들은 USDT나 아니면 다른 스택스나 아니면 다시 SBTC를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SBTC를 갖고 있으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5%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제스트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일들을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 자체의 내러티브 자체가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으로 다시 수익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자산인데, 이걸 디파이에 활용할 수 있다면 결국 더 큰 어떤 가능성을 열지 않을까라고 2024년도 말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실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택스의 어떤 경쟁 상대는 사실 어떤 이더리움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 생태계의 비트코인 리퀴드 스테이킹을 주도하고 있는 바빌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SBTC로 활용해서 스택스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체인으로 모집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되고, 요거를 확인해서 스택스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이 제스는 한번 해킹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한번 해킹 당했던 사람들이 또 해킹 당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흥미롭게 봤던
봤던 거는 블랙록이 만든 토크나 펀드를 활용한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토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 비들과 협업을 우선적으로 했던 게 바로 온도였죠. 근데 온도는 그냥 투자자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엘릭서랑 커브 파이낸스 자체가 이 블랙록 비들과 협업을 맺어가지고 블랙록 비들의 기관 투자자들이 디파이로 넘어올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DEUSD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이 DEUSD는 결국 이 블랙록 토크나 펀드에 있는 이 토큰을 패깅한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일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기관 투자자들 전용으로 만든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커브 파이낸스에 가가지고 이 LP 공급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일드 파밍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엘릭서 자체는 이제 내년 초에 아마 토큰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말에 한다고 이제 밝혔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상장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엘릭서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더리움 예치를 또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수익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 알트코인 어떤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은데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사실 이걸 하나하나씩 다 팔로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쉬엄쉬엄 코인 노가리를 해보겠습니다.